권사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Yes, could you please come up to the stage and take your seats? 네,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개인화 시대 리더십 세션의 좌장을 맡은 휴넷 L&D 연구원의 김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굉장히 바쁘신 시간인데도 아침 일찍 굉장히 많이 자리하셔서 저 와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공간도 크고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세션 주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초개인화 시대의 리더십입니다. 예,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거 이제 개인이 중심이 되는 시대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개인화되다 보니까 취향, 일하는 방식 또는 가치관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리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는 뭐 지시하고 관리하는 이제 관리자 리더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리더십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초개인화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조직을 이끌 건가, 협업을 할 건가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는 이런 고민들에 대한 답을 좀 오늘 찾으려고 합니다. 과연 초개인화된 시대에 리더는 어떤 전략이라든가 어떤 태도로 개인들 그리고 조직을 이끌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제 옆에 세 분의 훌륭한 연사분이 나오셨는데 각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풀어주실 거고요. 제가 세 분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머징 리더십 인터벤션즈의 장은지 대표님이십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제 변화의 시대에 과연 리더십이 어떻게 전환되는가 이런 말씀을 좀 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People Analytics Success의 아밋 모인드라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데이터와 공감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다스 그룹의 자인연구소의 최원호 대표님이십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런 시대의 인간다움에 대한 리더십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세 분의 긴장을 좀 풀어드리자면은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 도중에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강연이나 이런 자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긴장이 되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무대에 처음 올라오면 긴장된다. 근데 조금만 시간이 풀리면 이제 몸이 풀리실 거다. 그러니까는 세 분께 좀 박수 한 번만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서두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저 세 분이 발표 끝나면은 잠깐 Q&A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사이신 장은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이어서 또 조직 문화와 리더십에 대해서 다른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조직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 연구들을 하고 있는 이머징 리더십의 장은지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초개인화 시대의 리더십에서 리더가 어떻게 성과를 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4년 차 컨설턴트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글로벌 컨설팅사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에서 조직과 리더십에 대한 연구와 자문들을 해왔고요. 한국에 있는 많은 대기업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유수의 대부분의 혁신 스타트업들 그리고 뭐 공공기관들을 포괄해서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 자문과 또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사실 2권 썼는데요. 왼쪽에 있는 책은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의 인재들이 필요한 역량에 대한 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책은 서울대병원에 계시는 정신과 전문의이신 윤대현 교수님과 같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마음 그리고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리더가 받는 마음의 무거움들을 어떻게 사실은 잘 소화하고 또 그런 스트레스나 마음의 어려움들을 잘 관리해서 또 좋은 리더로 이런 개인화된 시대에서
역할해야 되는 리더로서 좋은 리더로서 역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도 어느 부분 연관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조직 문화에 대한 일들을 펼치기 시작했던 시점,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조직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시점을 저는 2015년으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사실 조직 전략이나 저희가 이제 컨설팅 펌에 있으면 전략이나 투자나 사실 여러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훨씬 큰 화두였고요. 2015년에 들어서면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일에 대한 효율화, 생산적인 사실 업무 문화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회의의 보고의 시간이라던가 또는 뭐 그 늦은 불필요한 야근이라던가 그런 얘기들을 사실 주로 하면서 그때 기점이 됐던 변화들은 아마 삼성전자가 스타트업 삼성이라는 조직 문화를 기치로 내세우면서 전반적으로 아마도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에 있는 많은 성장하는 혁신 기업들의 방정식을 조금은 따라가고자 했던 변화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회사들에서는 이것처럼 사실은 위계가 적혀 있는 이런 많은 조직에서 수평적인 조직으로 다시 말해서 가능하면 여러 뭐 과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상무로, 상무에서 부사장으로 의사결정의 체계들의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보다는 수평적인 조직들을 통해서 빠르게 의사결정들을 하고 외부에서의 사실은 시장에 있어서의 니즈들에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변화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모색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변화가 제가 지금 들여다보면 뭐 SK 이노베이션스는 직급 체계가 없다거나 또는 많은 회사들이 이전에 뭐 사디가 부장의 그 5대 체계들을 사실은 무너뜨리고 뭐 3단계의 조직이라던가 또는 아예 직급 체계가 없는 조직으로 변화한다던가 하는 그런 변화들을 사실은 많이 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직급 체계의 변화들을 두고 나서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저희가 과거를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좀 되돌아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에서 그 리더의 역할이라는 측면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방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평적인 조직에서는 어떤 관리자로서의 체계들이 있었을 때는 본인이 맡은 부분들만 관리의 역할들을 충분히 하면 됐었는데 수평적인 조직이 되고 나서는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팀장의 업무라던가 로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팀장에게 모든 일들이 쏠린다거나 실무와 관리를 사실은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거나 사람을 키우는 일들도 팀장에게 주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힘든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Z세대들의 의도적인 언보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뭐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언보싱이라는 것은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리더를 기피합니다. 내가 우리 팀장님 보면 10년 후에 내가 저런 모습이 돼 있을까 봐 겁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도저히 리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또 가만히 보면 이런 조직 분위기 속에서 우리 잘파 세대들이 quiet quitting, 조용한 사직을 하고 있다라는 갤럽의 조사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조용한 사직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사직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직하는 게 아니라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동기를 내가 상실하고 조직 내에서 그냥 월급만 받고 최소한의 일을 하면서 거의 사직한 사람처럼 일을 하고 있다라는 증상을 quiet quitt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려운 이런 수평적인 조직 문화 내에서 리더가 얼마나 일을 하고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지 또 이런 MZ 세대들, 잘파 세대들을 데리고 성과를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관찰되는 흥미로운 관찰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원래 파트장이라는 것들이 비공식적인 직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이래로 사실은 그 직급 체계들을 축소하면서
파트장이라는 것이 비공식적으로는 존재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체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팀장 아래에 있는 파트장이라는 것들을 올해부터는 안 되겠다. 우리 이거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파트장이란 직함에 사실은 뭐 보수도 좀 더 주고 파트장이란 역할들을 하도록 하는 변화들을 다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수평적인 조직에서 리더가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다. 우리의 의도대로 흘러왔을 때. 그래서 많은 조직들이 거기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개인화된 리더십들인데요. 사실 개인화된 리더십은 이미 1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실 저희가 밀레니얼 세대라는 것도,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리더분들이 이미 밀레니얼 세대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밀레니얼 세대를 표시할 때 타임즈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미미미 제너레이션이었거든요. 사실 이미 40대 후반으로 40대로 들어선 그 밀레니얼 세대들도 이미 예전 세대보다는 개인화된 세대들이었던 거죠. 저 친구들은 왜 조직을 생각하지 않을까? 왜 개인화된 본인의 욕구들만 생각을 할까라고 조직에서 이미 생각했던 세대들이 이미 관리자로 사실은 들어선 상황이고, 그 아래에 그것보다 더더더 개인화된, 초개인화된 잘파 세대들이 또 조직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사실 X세대나 그 이상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사실 최고 경영자들이 들여다보면 이런 조직들을 꾸려서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파 세대들에 있어서의 강화되는 초개인화들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잘파 세대에 속하는 딸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서부터가 아니라 이미 저희가 가정에서 이런 어린 그 잘파 세대들이 어떻게 사회와 인터랙션 하는지, 또 어떻게 개인을 표출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자기 콘텐츠라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릴스를 찍어 올릴 수 있고, 누구나 SNS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채널로서 끊임없이, 저희 딸아이는 초등학생인데요. 이미 본인의 사실은 SNS나 뭐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 찍어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범용화되어 있고 당연시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 또 커머셜 앱들이 초개인화된 개인화된 서비스를 어떻게 맞춤형으로 앱에서 구현하느냐라는 것들이 앱에 있어서 또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굉장히 큰 퍼포먼스 인디케이터가 되고 있죠. 또 하나는 관심사 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아이도 사실 아이돌 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아이돌 밴드의 팬들을 카카오톡이나 또는 SNS에서 오픈 톡방 같은 것들에서 만나서 굉장히 느슨한 연대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릴스나 또는 사실은 오픈 채방에서 수천 명 또는 수백 명이 서로의 모임들을 가지고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느슨한 연대들 속에서 본인의 관심사들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또 같은 활동들을 보고 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포트프레스 세대죠. 무엇보다도 글과 이런 텍스트로 본인을 표현하기보다는 사진과 영상과 사실 이미지로 본인을 표현하려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초개인화되어 있고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세대들을 아울러서 조직을 이끌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개인을 조직에 맞추게 할 건가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욕구들을 가진 개인들이 공존하면서 조직의 목표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은 다른 전환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초기화된 리더 시대에서의 리더십들이 결국은 많은 개인들에 있어서의 개인화된 니즈들을 받아주는 것은 맞는데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반대편에서의 관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결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초개인화가 되면 될수록 리더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바운더리를 만들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많은 중간 리더들 또 리더들이 일을 시키고 지시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수평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저희가 존중이라던가 수평적 소통이라던가 수평화된 사실은 논쟁, 디베이트 이런 것들을 항상 강조해 오다 보니까 무언가 리더의 의견을 내고 그 리더의 의견에 따라서 일을 지시하고 어려운 아레나를 나눠주고 가르마를 타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리더들이 내가 사실은 구성원들을 존중하지 못하는 소통이 아닌가? 내가 이런 것들을 사실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거나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의 틀과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사실 제가 뭐 나쁘다 선하게 문제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리더십에 있어서 이슈가 있었던 얼마 전의 시점들을 돌아보면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의 다른 점들은 조직의 틀과 리더십의 기준들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조직을 운영했느냐의 관점에 있어서의 성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실 성공에 대한 의지를 활용하고 자율성을 보장했지만 적어도 그 자율성이 보장되는 한에서 리더들이 조직의 바운더리나 윤리적 기준 안에서 무엇을 준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이버는 상반적으로 제가 네이버에 있는 많은 회사들과 일을 하는데요. 모회사와 사실은 subsidiaries에 있는 네이버에 있어서 일하는 방식들이나 조직 문화에 있어서의 비슷한 결들이 있고 그것에 있어서 CIC를 뭐 스핀오프하는 원칙이라던가 규모라던가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 또 리더십이나 조직의 틀을 운영하는 기준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사실 그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은 레슨 런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리더는 끊임없이 방향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Where to go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신 지금까지는 많은 리더들이 Where to go뿐만 아니라 How to do, What to do도 마이크로 매니징하면서 자세히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사실 리더는 명확한 방향성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 명확한 방향성은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구성원들이 내가 한 번만 얘기한다고 해서 한 번만에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조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CEO가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들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단계를 거치고 내려오면서 30%씩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맨 위에서 100%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맨 아래에 가면 30%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입장에서는 두 번, 세 번 이야기하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이 방향성들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얼라인 된다라는 기억을 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예전에는 사실은 게임용 그래픽 처리 장치 회사였잖아요. 그 용산에 다니신 얘기들도 하던데요. 그때 이후로 결국은 이런 GPU가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것들을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주장하고 이 비전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비전들이 없었다면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힘을 가지고 성장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 이 리더가 방향성을 효과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그 존중 문화 자체가 기업의 존재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늘의 주제에서 약간 상반된 부분들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초개인화된 시대에서 개인을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존중에 있는 문화 자체, 수평적인 문화 자체는 기업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목적은요, 영리, 돈을 벌고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는 사실은 이것이 뭐 맞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라는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너무 치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성과라는 기업이라는 사실 성과를 내야 되는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균형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왼쪽으로 쏠린 것 같으면 또 오른쪽으로 키를 잡고 또 너무 오른쪽으로 쏠린 것 같으면 또 왼쪽으로 키를 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이 초개인화된 사회에서 겪고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어려움
것들은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균형적인 관점들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것들을 너무 죄악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조직 문화 자체를 너무나 존재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존재 목적을 경도하게 되는 잘못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가져가기 위해서 리더십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솔직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리더들은 알아서 잘 해봐봐 알아서 잘해봐봐 라는 것으로 관리자의 역할에 머무르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관리자의 역할들에 그쳤다면 사실 이제부터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되 그것들을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이 없다면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많은 회사들에서 지금 원온원이나 코칭에 대한 니즈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구성원들이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굉장히 개인화된 사실은 사회이기 때문에 초개인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관점은 조직이 성장하고 있는가 보다는 내 개인의 커리어가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리더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솔직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 너가 성장하고 있다. 작년보다 어떻게 성장했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길 바란다. 라는 가이드를 명확하게 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이거 약간 구시대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제가 요즘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개인화된 사람들을 묶어서 성과를 내게 만들려면요. 우리 의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저희가 요즘 언어로 팀십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요즘 친구들은 초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레나를 분배해 주세요. 그리고 아레나를 넘어서면 전 제 일이 아니에요. 저 6시 되면 집에 갈래요? 하는 요구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서 예전에 사실은 제조업에 있어서의 생산이 좌우하던 시대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아레나를 미리 분배하고 그 일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적인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레나를 무너지는 경계에서 일을 시키려면 리더가 명확하게 그 일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팀십을 얘기하는 조직화된 의리, 다시 말해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들. 또 세 번째는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나한테 보고하러 오지 말고 사실은 소통을 하려는 앞에 나서서 소통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비동기적인 소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고 시간이나 사실은 회의 시간을 정해서 나한테 보고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클라우드 서비스나 여러 팀스나 사실 여러 부분에서 보고서를 올려놓고 리더가 사실 의지를 가지고 그것들을 찾아보고 필요할 때 사실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사실 조직 문화들을 이끄는 부분에서 이 변화들을 겪는 리더의 마음의 불안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을 통제하면 통제하려고 나타나는 것들은 부작용이 큽니다. 사실 리더의 통제는 자기보호적 행동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앵자이어티, 불안을 사실은 컨트롤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매니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초개인화된 사회에서는 통제를 하면 할수록 조직이 온라인 되기보다는 밖으로 튀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균형된 관점을 가지고 본인이 이것들이 단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대답대로 이 조직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이것들을 균형점 있게 바라보는 차원에서 내 마음에, 내 내면들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은희 대표님 감사하고요. 두 번째 연사로 모인드라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Good morning. It's an honor to be here in Seoul with leaders, scholars, and innovators
building the future of work together. The theme of this forum, the era of symbiotic intelligence, marks a major shift. We go from asking, what can AI do for us, to how can humans and AI grow together. That brings a lot of new needs for leadership. We need to work even harder to make sure that we meet individual needs, we protect individual privacy, and we continue to work towards a common purpose. Let me make the case for change by starting with a few assertions. The first, and I think everyone will agree with this, i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digital platforms are making hyper-personalization the new standard. Employees now expect relevance, choice, and flexibility, the things they get as consumers. They need these things in the workplace as well. And as businesses begin to personalize the employee experience, they have to walk a very fine line between personalization and privacy. Now, we've all heard the phrase that AI is going to come and take our jobs. And then more recently, people who use AI will come to take our jobs.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AI is not coming to replace humans. It's coming to expose leaders who never learned to maximize human potential in the first place. It's going to expose leaders who never learned to maximize human potential in the first place. It's worth saying twice. So with those stakes on the table, let me do a quick introduction. You can see that I've had many unique selves in my own journey as a worker, manager, leader, executive coach, and educator. My early training was in engineering. I kind of had to. And then labor economics, and ultimately a doctorate in organizational change and leadership. I've had the privilege of working for some very impressive companies and teaching at some very prestigious universities. My current incarnation is as a consultant, helping organizations with people analytics and with AI adoption, and coaching leaders for success in that journey. The theme of this conference and the topic of this panel is very, very important to me. And I'm so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speak here and also to learn from you. Let's start with some basics. I'm going to talk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management and leadership. Our keynote speaker from Siemens talked about details and dreams. And then I'm going to talk about a very specific kind of leadership that I think is unique and required for the era of symbiotic intelligence. So let's go back to John Kotter and his HBR article, What Leaders Really Do. And he reminded us that management's mandate is to minimize risk and to keep the current system operating. Change, by definition, requires creating a new system, which in turn always demands leadership. When change accelerates, the demand for leadership increases. So management and leadership are related but distinct concepts. If we only manage, we optimize for yesterday. If we only vision, we risk drift. Management is focused on control, planning, budgeting. Leadership is focused on vision, alignment, and motivation. Now, as technology shifts the ground under our feet, we can't control our way into the future. We need to lead our way into the future. And leadership that's required in this new era is something quite unique. So we've always been dominated by this notion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i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 leader aligns and motivates with a very compelling and clear vision. But that sort of assumes that the leader already knows the direction, the right direction.
But the reality is that most of our challenges are not technical in nature, they're adaptive. An adaptive challenge, neither the problem nor the solution are immediately apparent. So what does that mean for us? When you think of adaptive challenges, some examples are hybrid work and even the adoption of AI. Adaptive leadership mobilizes people to learn together through uncertainty, and it requires courage, humility, and curiosity. The stance is very different from transformational leadership. Rather than follow me, I know the answer, it's let's learn together. I'll hold the space while we experiment. Adaptive leadership enables the organization to learn faster than technology can adapt. And as we think about leadership in this new era, we have to realize that it's less about knowing all the answers and more about creating the conditions for the answers to emerge. As firms personalize the employee experience, leaders have to walk a very careful line between personalization, between value and vigilance, between useful personalization and overreach. Great leaders understand that technology amplifies both sides. It allows us to tailor development, feedback, even well-being initiatives, but it also increases surveillance risk and introduces bias. Personalization brings us a lot of gains, so does privacy. And when things are in balance, we achieve a multiple of good things: empowerment, authenticity, engagement, productivity, and satisfaction. But when that balance tilts the wrong way, we feel the pain very quickly. When personalization becomes monitoring, trust disappears. When data is without guardrails, bias creeps in. When managers use dashboards to micromanage, energy collapses. And in my consulting work, I've seen organizations adopt people analytics platforms, but they focus on productivity at the expense of autonomy, and people just begin to think that they're not being trusted. So technology without empathy creates anxiety. So how do we get personalization right? We have to look at some winning strategies. But these winning strategies are easy to say and not easy to do. We've all heard the phrase, employees are our most important asset. But in reality, most companies still treat employees as costs to control rather than customers to delight. We treat our technology with more personalization than we treat our employees. Our smartphones get updates, software adapts to usage patterns, but we're still using the same training from 2019. Organizations that hyper-personalize their customer journey while standardizing their employee journey are living in a contradiction that AI is going to expose ruthlessly. Leaders who will succeed in the new era will borrow from marketing. That means listening continuously, experimenting responsibly, and delivering experiences that are fair, personalized, and purposeful. So the first winning strategy is clear. Treat your employees like premium customers. Now here's an absurdity. Netflix can predict your entertainment preferences, but our HR systems can't tell us what are the preferences for learning of our employees. This isn't a technical problem. This is a leadership cowardice problem, because personalization requires leaders to understand their people as individuals and not as interchangeable parts. When a company treats employees as premium customers, it invests heavily in getting to know them well through data, through dialogue, and through design. It starts designing experiences for people rather than around them. And that's the mindset of symbiotic intelligence.
Humans shape technology, and technology amplifies humans. Which brings us to a deeper truth about leadership and AI. AI is a mirror. It exposes leadership quality. If leaders rely on control, AI amplifies control. If leaders rely on trust, AI amplifies trust. If a machine can do your employee's work, you have been underutilizing that employee for years, that human being for years. And the key issue is not whether AI will take our jobs, but it's whether leaders can earn the trust to partner with AI. It's whether leaders can adapt fast enough to deserve that partnership. And it's whether we can become adaptive leaders fast enough. Again, AI isn't coming to replace humans. It's coming to expose leaders that never learned to maximize human potential in the first place. So let's reimagine AI. Let's think of AI not as a rival, but as a partner. Now, in traditional leadership, you often worked solo. You absorbed information, you made decisions, you solved problems. But with AI, symbiotic leaders need to almost learn how to tango with AI. You need to have good communication, and you need to have a shared rhythm. That's not easy. Your AI partner is precise, it never gets tired, and it never has a bad hair day. But it needs you to improvise with creativity, with ethical judgment, and with emotional intelligence. The magic really happens when we coordinate these strengths, when we stop treading on each other's toes, and we begin to create this graceful partnership between computation and intuition. Of course, not every dance is smooth, and sometimes the rhythm changes and you enter conflict. We often think of conflict as a wildfire, something that's dangerous, that's destructive, that we need to extinguish. But conflict is actually energy, it's information, and it only becomes destructive if leaders cannot channel it. So reimagine conflict as a campfire. It brings us together, it creates warmth, and it ignites ideas. And remember that every workplace conflict is really innovation trying to emerge. And every breakthrough product, every market disruption is caused by somebody saying, this doesn't work, and others disagreeing on what that solution should be. Traditional leaders avoid conflict, but symbiotic leaders mine conflict for competitive advantage.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diversity. Properly framed, diversity yields insights, not division. But here's an uncomfortable truth. Many diversity initiatives are expensive theater. We have 5 generations working at the same time, but our policies don't take into account generational differences. We have multicultural teams, but we often use one communication norm for all of them. True inclusion means assuming that not everyone thinks, learns, and contributes in the same way. It's not a checklist, but a source of collective intelligence. And when AI systems are trained on diverse data, and the results are examined through diverse lenses, the organization just learns much, much faster. But to unlock that power, we need to measure success very differently. We're still using industrial age metrics in the age of intelligence. Success now depends on curiosity, creativity, and collaboration. So we really need to be measuring things like adaptability, learning agility, ethical judgment, and adaptability. So symbiotic intelligence requires these very different metrics. How quickly are people evolving their skills? How quickly are we getting breakthrough ideas? How effectively are we collaborating with machines? And if there's one capacity that powers all these metrics, it's empathy. It's empathy. Sorry, I missed the slide there. So in the age of symbiotic intelligence,
Empathy is really leaders' new superpower. Empathy allows you to detect patterns in behavior that data doesn't allow you to see. Empathy is the ability to look and see the fear before engagement, the fear before resistance and the hope before engagement. While AI can process data fast, it can't detect when somebody is struggling at work. Empathetic leaders can read between the lines of what people are saying, and they can predict needs before they're even voiced. And in a world of unique selves, the most valuable leaders are those that can see what's invisible to algorithms, the heart behind the metrics. AI can predict turnover. Empathy can prevent it. AI can sense sentiment. Empathy can change it. And that leads us naturally to how leaders need to orchestrate, not just manage change. Managing change is like conducting one instrument at a time. Orchestrating change is working with the full ensemble of culture, technology, and purpose. That's the leadership art for the age of symbiotic intelligence. So, conducting a symphony is very different from the industrial age era of leadership. The industrial age taught us to standardize, to manage control, and to minimize risk. But those rules are outdated. While you're creating processes for the average employee who doesn't exist, your competitors are unleashing individual potential through hyper-personalization. While you're avoiding conflict, your competitors are transforming disagreement into breakthrough ideas. While you're fearing AI replacement, your competitors are building human-machine collaboration. The choice isn't really subtle anymore. Evolve your leadership approach, or others will inherit your market position. The leaders who dominate in the next decade won't be those who manage change. It'll be those who orchestrate transformation that uses human potential rather than suppresses it. So let me end with what's a perennial question for leaders. Now what? So some leaders are watching the asteroid arrive. Others are already building a rocket ship. But we are approaching a leadership extinction event. And most executives don't realize that they're the dinosaurs. So the asteroid is not AI. The asteroid is your competitors who've already figured out how to use symbiosis, how to use symbiotic intelligence while you're still managing like it's 1995. The gap between evolutionary leaders and extinct leaders is growing exponentially, not incrementally. So now is the time to make that change. There's no middle ground. You either orchestrate this dance between huma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r you become a case study in organizational archaeology. The choice is yours, the clock is ticking, and the light is beginning to show. So thank you for your time and attention. I look forward to your questions. 모힌드라 대표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이다스 그룹의 자인 연구소의 최원호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다스 그룹 자인연구소 최원호입니다. 저는 오늘 사람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관계 기반 메타 리더십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인은 자연주의 인본 경영의 약자입니다.
제가 일하는 마이다스는 과학기술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기업입니다. 사물 시뮬레이션 기술로 건설 분야 공학 소프트웨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고, 사람 시뮬레이션 기술로 채용과 HR 관련된 경영 솔루션, 그리고 교육 분야 플랫폼을 개발하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또 가장 긴 다리, 웅장하고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구조물을 해석하고 설계하는데 마이다스의 프로그램과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AI 면접, AI 채용, 역량검사 시장의 9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채용 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세계 시장 1위인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사람 중심 경영이라는 독특한 경영 철학을 실천하는 기업이다. 취준생들에게는 가장 입사하고 싶은 중소중견기업 1위이기도 합니다. 공채 기준으로 매년 500대 1에서 1000대 1 정도 입사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 시뮬레이션 기술과 AI 기술을 융합해서 경영 솔루션과 교육 플랫폼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의 역량을 검사하는 솔루션, 또 인재와 기업을 연결시키는 매칭 플랫폼, 또 역량 기술을 강화하는 인재 교육 플랫폼, 그리고 기업의 성과 경영을 돕는 솔루션까지 사람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또 시뮬레이션 기술과 AI 기술을 융합해서 사람 경영과 역량 교육의 가치를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AX 시대라고 합니다. 기술과 산업, 사회와 문화, 인구와 세대, 그리고 일하는 방식까지 모두 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과 AI의 공진화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과 조직의 능력이 변화되고 있고, 기술과 상품의 혁신, 고객과 시장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 인재 포럼의 대주제인 공생지능 역시 공진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의 진보와 인간의 미래를 연결하는 고민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경영 환경이 변하니 경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불변응만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로 만가지 세상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말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AX 시대에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기업 경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변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이란 무엇일까? 조직에서 효용을 생산하는 주체도 사람이고 시장에서 효용을 구매하는 주체도 사람입니다.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사람에 대한 답에서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사람에 대한 정의를 명쾌하게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데 정작 사람을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강연은 전체적으로 사람과 경영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다스 자인연구소는 20년 이상 사람에 대한 연구를 인문학이나 철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경과학 기반의 역량 모델을 만들고 경영과 교육에 접목시키는 이론 체계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마이다스 경영에 접목하여 실험하고 검증하고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영과 교육 솔루션과 플랫폼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이 말하는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이 장표는 저희가 20년 동안 사람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하나의 장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하철 노선도처럼 생겼는데 인간 정체성에 관한 과학적
합리주의 이론에 관련된 노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8억 년 전 빅뱅에서부터 현재까지 인간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빅히스토리 관점에서 시계열적으로 정리한 장표입니다. 여기는 우주론, 물리학, 생물학, 신경과학, 심리학, 사회학이 통섭되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모두 333개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다 인간 정체성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과학적인 용어도 보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들도 보입니다. 이 모든 단어들 중에 정체성의 핵심, 가장 본질적 속성을 나타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관계입니다. 네, 세상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물질도, 생물도, 사람도, 행복도, 성공도, 인생도 모두 관계와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모두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사람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행복은 관계입니다. 이것이 과학이 말하는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답입니다. 우리는 관계로 태어나고 관계로 살고 있으며 관계로 존재합니다. 경영의 본질 역시 사람 관계입니다. 경영의 관계적 개념식도 조직 곱하기 시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계식에서 알 수 있는 경영의 본질은, 경영은 개인의 에너지를 조직의 시너지로 승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경영은 조직의 욕망과 능력을 시장의 욕망과 가치로 연결하고 전환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세상에는 수많은 리더십에 대한 이론과 모델들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만큼 리더십 이론이 있고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리더십의 이론과 모델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종착지,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단 시너지와 조직 성과입니다.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공감을 바탕으로 집단 시너지를 도모하는 협력적인 존재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신경학적으로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고 획득하기 위한 전략적 존재로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이란 집단 시너지라는 질서를 통해 조직 성과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X 시대에 리더십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변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리더십에 대하여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본질적인 세 가지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리더십은 과연 리더를 위한 것인가? 두 번째, 조직의 크기는 리더의 크기일까? 세 번째, AX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과연 무엇일까? 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리더십을 관계 개념식으로 정의하면 구성원과 조직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동기와 능력을 조직의 성과와 성장으로 연결시키는 행위입니다.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 시너지를 만들고 조직 성과를 통해 구성원과 조직을 성장시키는 것이죠. 바로 성과와 조직 시너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성과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저희가 오랫동안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바로는 뇌의 성과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뇌의 성과 메커니즘은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에 대해서 가치를 판단하고 가치의 크기에 따라 열정을 발현시키고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며 제어하는 결과로 성과가 만들어집니다.
조직의 시너지는 이러한 메커니즘에 근거하여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가치에 대한 집중, 목표에 대한 정렬, 한계에 대한 도전, 그리고 실행에 대한 추적을 통해 조직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메커니즘을 작동시킬 수 있는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이 바로 인재의 성과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인재 선발과 육성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의 역할은 구성원들이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의 핵심은 긍정성을 유도하는 신뢰 구축, 적극성을 발현시키는 동기 촉발, 전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 코칭, 그리고 성실성을 이끌어내는 솔선수범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은 구성원과 리더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원의 성과를 돕고 성공 경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때 리더십은 리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과 조직을 위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직의 크기는 과연 리더의 크기일까? 뉴턴의 제2법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F=ma로 표현됩니다.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과 리더의 상호작용으로 조직력이 만들어집니다. 힘의 핵심이 바로 가속도이듯이 조직력의 핵심이 바로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법칙과 경영법칙의 속성은 똑같습니다. 구성원은 성과 중심적인 몰입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고 리더는 구성원의 성과와 성공 경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상호작용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리더십을 통해 집단 시너지를 만들고 구성원과 조직의 성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직의 크기는 리더의 크기를 결코 넘을 수 없다는 것은 과학적인 진실이기도 합니다. AX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일까? 그 전에 인재의 핵심 역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X 시대 과연 인재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까?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라는 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성형 AI는 언어 모델입니다. 말을 무지하게 잘하고 지식이 엄청나게 많고 추론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영역은 절대 인간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AI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은 많지만 창의적 지혜가 부족하고 결정적으로 메타인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AX 시대의 인재의 핵심 역량은 신뢰와 공감과 소통을 통한 협동력, 그리고 이해와 창의적 생각에 기반한 전략적 사고력, 객관과 합리와 성찰에 의한 메타력, 이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메타력은 메타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개인의 능력은 역량 곱하기 AI, 조직의 능력은 인재 곱하기 AI, 국가의 능력은 국민 곱하기 AI로 전환되는 인간과 AI의 공진화 시대로 돌입했다고 생각합니다. AX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과연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리더십에 대한 관점과 역할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전통적인 역할인 통제자, 관리자, 책임자가 아니라 이제 리더는 구성원과 조직 사이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연결자이고 매개자이고 촉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리더는 구성원의 성공 경험을 도와 조직의 성과와 구성원의 성장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AX 시대 리더는 조직과 구성원의 사이를 연결하고 속성에 개입하여 가치 중심적으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리더십을 관계 기반의 메타 리더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메타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리더는 총 5가지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먼저 구성원과 회사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구성원과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성장을 돕고, 조직과 고객과의 관계에서 성과를 만들고, 자신의 조직과 타 조직과의 관계에서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리더 자신과의 관계에서 메타인지를 키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조직 구성원이 기대하는 성과의 수준보다 낮은 구성원이 있다고 하면 개인의 성과는 구성원의 욕망과 능력의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조를 파악하면 문제의 원인은 구성원의 욕망, 즉 동기의 문제인지 능력과 역량의 문제인지를 분석할 수 있고, 만약에 동기의 문제라면 동기 촉발과 동기 강화를 위한 보상 시스템을 개편하고 설계를 해야 되고, 역량과 기술의 문제라면 교육 프로그램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실행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마이다스는 메타 리더십을 통한 집단 시너지와 성과 창출을 위해 일잘팀이라는 성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오킷이라고 합니다. 전사의 비전과 미션에 해당되는 오브젝티브, 부문과 실 단위의 목표인 키 리절트, 팀 조직 단위의 목표인 이니셔티브, 개인 목표인 태스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숲과 산과 산맥의 관점에서 개인의 목표와 팀의 목표와 부문의 목표와 그리고 전사의 목표와 비전을 집중 정렬시키고, 성과 중심적인 몰입과 집단 시너지를 통해 개인과 조직과 회사의 성과를 창출하는 체계입니다. 개인의 업무와 과제, 목표가 상위팀의 조직과 회사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대시보드 형태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다스가 개발한 AI 시스템과 에이전트 기능이 작동합니다. 모든 사람과 조직과 일과 성과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데이터들은 인사와 성과와 상품과 사업과 재무 데이터로 분류가 됩니다. AI 에이전트와 AI 에이전트의 기능과 도구를 통해 분석하고 평가하고 예측하고 생성해서 경영 대시보드 형태로 확인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의 진행을 누구와 함께 하면 좋을까? 이번 달에 우리 팀원들의 개인별 성과는 어떻게 될까?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고 추론하여 제공하는 비서 역할과 코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문화를 만드는 데 가장 핵심이 바로 관계 기반의 메타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공하는 기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건 바로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자주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주인이 되어 일하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반에는 개인과 조직을 연결하고 매개하고 촉진하는 메타 리더십을 통한 구성원의 성과와 조직의 성장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새로운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QR코드에 접속하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람 경영에 대한 원칙과 방법을 정리한 내용이고, 여기에 역량과 성과와 리더와 육성에 대한 핵심 내용을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불확실성이 강화되는 시대에 이불변, 응만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람과 경영과 리더십의 본질을 통해 세상과 경영의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자연주의 인본 경영은 이 철학의 핵심은 중용 1장 첫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천명지비성, 하늘이 사람에게 내린 것을 성이라고 하고, 솔성지비도 그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며, 수도지비교, 그 도를 깨우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 자연이 만든 사람의 결대로 사람을 키우고 육성하는 것이 AX 시대 변함없는 경영과 리더십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은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많은 내용 들으셨죠? 예,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세 분이 각각의 결이 다른데 그 안에서 관통하는 얘기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는 공부할 때 느끼지 못했던 통찰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하신가요? 예. 자, 지금 시간은 한 20여 분 정도 같이 저희 발표자분들과 또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과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필요하시면은 질문들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찾아보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질문을 좀 올려주시기 전에 제가 세 분한테 좀 공통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 분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저희의 어떤 관통하는 얘기로 좀 얘기해 주셨던 거는 초개인화 시대에는 이제 인간 중심의 연결, 조율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관통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요즘 시대, 초개인화 시대에 전통적인 리더십하고 요즘의 리더십을 좀 구분짓는 본질적인 가치를 세 분이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각각 한 번씩 장은희 대표님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기존의 리더십과 지금의 리더십의 본질적인 차이들에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사실 관리자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주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손발이 되어서 움직여주는 형태에 있어서의 위계를 강조하는 리더십, 그리고 나를 따르라 통제의 리더십이 강했다면, 최근의 리더십들은 오히려 아까 아인드라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의 판단과 편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듣고 조율하고 조화시키고 그 맥락을 이해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본인을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뜨끔했습니다. 저도 좀 저를 내려놔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모인드라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Thanks for the question, Jusu. So I think I've already spoken about the transition from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o adaptive leadership. There's a lot of anxiety out there among individuals, and adaptive leadership really helps to address that anxiety, to recognize people's distress and get them to a better place. I think also the new sort of leadership that's required is looking at groups, instead of looking at followers as a group, looking at them as individuals. And what becomes very important is to know your people. So if you think of a leader's role as establishing strategy and then delivering outcomes. So you have your business strategy, which leads to a workforce strategy, which leads to an HR strategy. And those in turn lead to financial outcomes, operational outcomes, and customer outcomes. But what's in the middle is people. And it's very important for leaders to understand what their people bring to the table in terms of their human capital and skills, what those people are feeling, and what those people are doing. Do they stay or do they leave? Do they behave productively or not? So I think listening more carefully, more deeply, more frequently to what's on our employees' minds, what's the activity going on in the organization, I think that becomes super critical in the era of symbiotic intelligence. 자, 그 말씀 주신 거는 조금 직원 개인 하나하나의 감정들을 잘 이해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원호 대표님께서 요즘의 그 리더십의 본질적인 차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와 리더십의 정의는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경영학에서 또 경영 사상에서 내린 결론들이죠. 이 전통적인 결론은 그겁니다. 리더는 어떤 조직을 통제하는 사람이고, 또 리더는 뭔가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리더는 성과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저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차이는 이러한 리더와 리더십의 관점, 그 다음에 역할, 그 다음에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발표에 단 한 가지 키워드가 관계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이 구성원과 조직을 상호작용을 돕는 사람이 리더라면 이 구성원과 조직을 연결시키고 또 매개하고 그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역할로 리더와 리더십의 관점과 역할과 인식이 전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관점의 전환을 좀 말씀 주셨던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 공통 질문을 같이 얘기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 위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이번에는 최원호 대표님께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화면에 질문이 나오고 있죠. 조직의 진정한 경쟁력은 고질적 난제를 해결하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 조직은 그런 역량을 가진 인재를 내부에 두고 계신지,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런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하는지 이것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관련된 답변이기도 한데, 그 경영사상가 짐 콜린스가 굿 투 그레이트에서 얘기했죠. 경영자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누구를 버스에 태울 것인가? 라는 걸 선택하는 거다. 두 번째는 누구를 버스에서 내리게 할 것인가? 예, 저희는 사람과 인재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역량을 가진 인재를 내부에 두고 있을까? 저희의 인재의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전략적인 사람, 성실한 사람. 이 네 가지는 시대를 불문하고 조직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의 기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기존의 채용 방식으로는 절대 뽑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적성이나 면접으로도 절대 이런 인재를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역량을 신경과학적으로 검사하고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인재를 잘 뽑고, 역량 인재를 잘 뽑고, 그 다음에 역량을 잘 육성하고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육성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문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들으면서 귀가 이렇게 쫑긋됐던 부분들이 신경과학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그 효과는 어떨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어떠신가요, 대표님? 신경과학적으로 인재를 채용하거나 채용하고 육성하거나 이렇게 바라봤을 때 네. 실제 그게 많은 효과를 거두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효과라면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구성원들이 일단 상호작용이 좋고요. 조직에서 적응을 잘하고, 또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성과를 잘 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시너지에 도움이 되는 역할로 구성원들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네. 퇴사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님께 하나만 더 올라온 질문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통제라는 것이 더 이상 새로운 리더십에는 통용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분명히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조직에서는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텐데, 어떤 상황에서 그런 통제가 좀 허용이 돼야 될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통제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과 어감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쓴 용어 중에 제어라는 말을 또 쓴 적이 있습니다. 뭔가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연결하고 매개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때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이고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무엇인지 이거는 리더가 꼭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옛날에 통제라는 말이 주는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연결하고 매개할 때 있어서 이제 변수를 제어한다라는 의미에서는 통제라는 말도 AX 시대 리더십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제가 모힌드라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한 2가지 정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에 그 발표 중에서 재밌는 얘기 해줬던 것 같아요. 어떤 갈등 상황들 이런 것들이 어떤 캠프파이어 같이 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조직 문화에 도움이 되고 리더십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파괴적인 파이어챗 그리고 또는 건설적인 파이어챗 이 2가지를 좀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Sure, thank you again for the question. So, as I mentioned, conflict is energy, it's information, and we need to be able to channel it so that it becomes constructive rather than destructive. In adaptive leadership, there's a notion where you contain the fire, if you will, long enough that you can extract learnings from the conflict that's going on. So you mine that conflict for insight and information. Things go haywire or negatively when you can't do that, and then people are going off on their own, they're questioning your mission or vision. And I think one thing that can be really useful in preventing a destructive fire and working towards a constructive one is transparency. Because very frequently people are not aware of the rationale behind a decision that a leader makes. And so they make up their own narrative in their head. And often, because of human nature, they feel that they are somehow being mistreated. And so if you can be very transparent around why you're making a decision and show that there's a logic to your policy, but then on an individual basis, you clearly need to have some leeway for this personalization to really take root. 네,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 말씀 주시면서 거의 일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개인화된 접근들 이런 부분 많이 말씀 주셨던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해줬습니다. 리더가 조직원 한 명 한 명 개인에 맞춰서 공감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그리고 그 팁이 AI를 활용하는 방법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So I think empathy and analytics complement one another. They calibrate one another. Empathy is something that is widely spoken of, but we need to have some practical things we can do to foster empathy, to use empathy. And sometimes it's very simple. As a leader, you need to check your own assumptions so that you don't let any kind of bias come in. You need to invite people to provide their story. You have to include differences of opinion, but also differences of experience into the conversation. You have to sometimes walk around and listen to what people are saying. You need to ask open-ended questions and not sort of force people into an answer. And like I said before, you need to share your reasoning so people truly understand the motivation. And there are some tactics that leaders can use in conversations. Let people talk and keep asking questions, and then ask one extra question. That just shows that you're curious, and it gives people some feeling that
they really matter. Another tactic is you can always summarize what somebody has offered to you, and that again makes them feel that they've been heard, and that creates some degree of empathy. And then another final tactic is that when somebody has told you something, explained something to you, presented something, you replay that back to them, and just to make sure that you've heard. And this also gives people some comfort that you're actually interested in what they're saying and you want to get to the heart of the matter. So those are just a few very mundane but practical tips for encouraging empathy.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도 이 질문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이런 거지 확인하는 리프레이징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대표님도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많이 질문하고 얘기를 해주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뭔가 AI를 활용하는 그 뭔가 팁이나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Sorry, my thing went off for a second. Would you mind repeating the question? Sorry. 그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어떤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위한 팁으로서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많이 해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화된 질문을 좀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AI를 좀 활용해서 조금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bsolutely, yeah. So 2 weeks ago, I published with the conference board some research on AI coaching. And as I mentioned, I'm an executive coach. And for the longest time, executive coaching was exactly that, coaching for executives. And coaching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development tools, but it's sort of reserved for senior people. It's unfortunate because if coaching were introduced earlier in one's career, you could avoid a lot of pain and suffering. So what AI coaching does is that it democratizes coaching. And it's evolved tremendously. 6 or 7 years ago, I was on the board of an early stage AI coaching company that just used voice signals to help leaders perform better. But now with large language models and with training specifically around coaching and psychology and all the art and science of coaching, these platforms are becoming incredible. So we did some research. I used a number of platforms. We asked people to compare an AI coach versus a human coach. And the results were astonishing. The majority of people preferred the AI coach. And there are all kinds of reasons for that. Especially in the younger generation, they feel less judged if they're talking to an AI. But people were very happy with AI coaches. And I think that becomes a tremendous tool for organizations to provide this very powerful development opportunity early on. And the cost is very manageable at this point, and the technology is quite unique. So I think using AI for coaching would be one strategy that I would encourage. 네,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서 이 AI 코치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다 이런 말씀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장은희 대표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실 저는 이런 질문 받으면 굉장히 대답하기 어렵다 이러지만 대표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용한 사직을 하는 직원을 과연 동기부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방출 후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방출로 인해서 몰입도가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조용한 사직을 하는 직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첫 번째는 사실은 조용한 사직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용한 사직을 하고 있는 직원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리더가 원온원이라던가 코칭이나 그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체크업을 하지 못한 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첫 번째는
리더 입장에서 지금 직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챌 수 있는 정기적인 체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매달 할 수 있는 원온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에 있어서의 사기나 동기부여 정도에 대해서 성과를 내려놓고 캐주얼하게 본인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정기적인 이야기 기회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조용한 사직을 하는 직원들을 발견했다라고 했다면, 사실 이러한 사직의 이유들이 지금 조직에 있어서의 목적이나 분위기나 우리의 핏과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직을 했다, 조용한 사직을 했다는 것이 반드시 벌 받아야 되거나 사실은 비난받아야 되거나 질책받아야 된다는 부분보다는 이 사람이 우리 조직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까 사실 버스에 태울 거냐 말 거냐라는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버스에 태울 거냐 말 거냐라는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서는 잘 못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조직에서는 본인의 동기나 사실 목적들을 가지고 잘 퍼폼을 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차원에 있어서 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에 기반해서 직원을 보임하고 채용하고 내보내고 하는 것들은 어렵지만 리더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조직에 있어서의 사람과 조직에 대한 컨설팅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사람을 바꿨을 때만큼 큰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직과 맞지 않은 상황에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결국은 우리 조직과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을 내리고 태우는 의사결정들을 어렵지만 리더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Jusu, Yes. may I add something to that? I think rather than trying to identify the quiet quitters, it may be easier to identify the leaders under whom people are trying to quit quietly. 예, that's a very good answer. 저희가 좀 리더십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조용한 사직을 하는 직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저 리더십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Thank you, 모인드라. I totally agree with you.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장은희 대표님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살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자, 팀에 혼자서 근무하는 한이 있더라도 커피챗으로 80% 채용 기준에 못 미치면 이후 절차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량과 태도를 중심으로는 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신입은커녕 경력, 적임자도 찾기 어렵습니다. 기준을 낮춰서 채용하면 실망과 갈등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준점들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될까요? 살려주십시오. 네. 왜 어려운 질문만 저한테 저렇게 주시는 걸까요? 저는 사실 이런 목소리들을 정말 자주 듣게 되는데요. 사람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 기준을 낮춰서 채용했을 때는 문제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되어서 이거를 어떤 기준에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쉽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마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또 마이다스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별도로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결국 이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들에 있어서의 두 가지 솔루션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역량들을 100% 활용 못 하시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밖에서 데리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데리고 있으신 분들의 역량들이나 그들의 강점들을 살려서 그들이 이해를 하고 좀 더 풀캐파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리더들이 오히려 명확하게 지시를 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방향성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아까 조용한 사직들을 하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로스가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일단은 내부 인력들에 있어서의 동기부여나 역량들을 올리는 차원에서 솔루션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적응시키고 그가 캐파를 낼 때까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저희의 인풋들이나. 그래서 기존의 인력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어서의 역량이나 태도에 있어서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핏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오히려 들어왔을 때 퍼포먼스를 좌우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두 가지 중에 기준을 찾는다라고 하면 저는 역량적인 측면들에 있어서는 그 조직에 적응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만 사실 태도적인 측면들이나 이 문화가 핏하느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적응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태도적인 관점들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관점들이나 네거티브한 태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직이 채용하면서부터 그것들을 알아채고 조직 내에서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선택한다면 태도라는 측면에서 우리 조직과 핏이 맞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다소 역량에서 있어서의 기준이 좀 낮더라도 그런 우선순위를 둬서 사실 채용을 하는 그 관점을 가지시는 것들이 오히려 좀 더 맞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대표님 말씀 잠깐 첨언을 하면 100% 동의하고 역량 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역량은 말 그대로 포텐셜입니다. 가능성이죠. 지금 있는 기존 구성원들이 과연 자신의 역량을 100% 다 발휘하고 있는가? 이 관점이 첫 번째 저희가 가져야 될 포인트입니다. 5는 5만큼, 10은 10만큼 역량의 수준은 다 다른데 보통 직장인들은 자신의 역량을 20%에서 30%밖에는 직장 생활에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문화, 그 관련된 리더십이 우리 조직에 구축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조금 더 실무적인 답변들이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이 정도 질문 마치고요. 사회자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